사실 아동 권리 하면은 주체가 누굴까요? 아동과 권리죠. 핵심 단어가 아동과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방금 우리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놀 권리, 공부할 권리가 그러면 있겠는가? 공부할 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할 의무와, 그죠? 놀 권리도 없고, 공부할 의무만 있는 거지,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 해야 그게 자기 권리죠. 그래서 참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퀴즈 여러분들 보실 때, 아빠 엄마는 또 놀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놀 권리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들 술 먹고 오니까는 드시고 밤늦게 오니까는 무슨 놀고 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노동하고 오는 겁니다, 노동. 억지로 가기 싫은데도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정말 놀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또 우리 퀴즈 여러분들이 6분이 놓으면은 3사람이 여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반이 여학생이고요. 요즘 거의 사법부, 우리나라의 무시무시한 사법부, 경찰, 검찰 쪽에 말이에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지금 경찰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검찰, 요즘 검찰 개혁도 부르시는데요. 검찰이 한 12,000명 돼요. 그 다음에 판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사법부 쪽에서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4, 5년 전부터는 여성의 수가 45%를 차지하고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검사들 중에서도 왜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수사 지휘하면서 현장에 밤샘을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41%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금 빨리 바뀌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도 그래서 아까 3사람은 반드시 여성인 줄 알았더니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유엔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면에 있어서 젠더, 성인지적인 걸로 해라. 여러분들부터 그게 있어야죠. 그것부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한국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 지금 현재 군 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았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그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지난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 권리 이 옴부즈맨, 옴부즈퍼슨, 옴부즈 퀴즈 이 모니터링 활동이 만들어지는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2006년도부터죠, 그죠? 만들어졌는데, 얕은 유엔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그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모니터링 활동을 해라. 아동 권리. 그래야 자발적으로 각 국가에서 그 기구가 있어야 되고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까 우리 이양희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는 부재합니다. 계속 근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요, 작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그게 보면 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16, 17 해가지고 이거는 지난번 이 권리 뭡니까? 존 마틴이라는 분이 위원장께서 우리나라에 금년 봄에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했는데 한국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 설립은 돼 있지만은 위촉도 돼 있고 하지만은 독립적인 기구는 아니다. 빨리 좀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인적인 지원들 이게 풍부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양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금년 10월 31일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죠. 거기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열렸던 제2차 국가별 인권 상황 이 정기 검토하는 리뷰에서도 보면은 굿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할 때 반드시 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독립된 기구예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의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또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거는 아마 그게 될 거예요. 독립적으로 한다면은 아동권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사법절차 내에서도 친화적인 아동권리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반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독립된 기구로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 걸 본다면은 좀 부끄럽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또 복지부도 싹 빠져버렸어요. 국회의원도 빠지고 다 빠지고 우리끼리만 좀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책은 또 가서 볼 테니까는 그래도 그분들이 온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또 좋고, 또 이게 또 여기가 지금 국회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 여기에 국회의원 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평가의 내용들은 우리 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 현재센터에 있는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주 손쉽게 좀 정리하는데 불과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아동 권리 ombudsperson의 모니터링 조직 현황과 활동 분야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2006년 우리가 10월 24일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처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보건복지에 대한 연구, 아주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연구원이죠. 거기에 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생일은 바로 10월 24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뭡니까? 유엔, 한국에 유엔의 날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정했던. 옛날에 6.25 전쟁 때 16개국이 들어왔고, 그래 그것들이 유엔군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날 해가지고 정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래 때는 그날 하루 놀았어요. 국경일로 해가지고 하루 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아했어요. 유엔의 날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놀기 때문에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다가 금년 3월부터 군 네이버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은 보사연에서 열심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심히 잘 해왔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군 네이버스라는 NGO 쪽으로 완전히 이제 민간 쪽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ombudsperson, ombuds의 역할을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ombudsman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 person으로 성인과 함께 아주 주체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ombuds 키즈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벨기에는 ombuds 키즈가 없다고 그랬죠. 딴 거는 다 발전했는데 그거 보더니 아까 상당히 아까 그분도 아마 또 타전 칠 거예요. 가지고 야 한국에는 우리보다도 조금 못하지만은 야 퀴즈가 아동이 들어가 있다. 아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2006년에 보면은 제1기 ombudsperson은 21분이었어요. 그다음 ombuds 퀴즈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10분이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또 제2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면은 그때는 또 10분이고 ombuds 퀴즈는 10명으로 위촉이 됐지만 더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부가 그만 관심이 없고 재정적 지원이 적었다는 이야기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제3기 ombudsperson이 이제 51명하고 ombuds 퀴즈 36명이 되는데 명단은 요 뒤에 브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쭉
규모가 커진 거죠, 그죠? 그리고 조직 현황도 이제 전국 단위에 쭉 보시면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이렇게 쭉 해가지고 8개 조직에 51사람, 저는 이제 퍼스만 해야 하기 때문에요. 퍼스만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1년의 현재 임기는 1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두고 있고 하는데, 현재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 예산을 책정받고 있으며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한 독립된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ombudsperson은 복지부 장관 명의로 위촉되어 임기 동안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 및 보고하는 활동을 하나 진정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는 법적 권한은 지금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표 2에 있습니다. 38페이지예요. 단계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활동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활동 모습을 제출하고 또 내부 회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있는 그 자문회의를 또 거칩니다.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옮기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부처에도 주고 혹은 또 지방정부에도 또 우리가 좀 더 그 내용된 모니터링 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법과 정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활동도 하게 되는 이런 것의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번에 금년 6월 달에 위촉된 우리들은 제3기입니다. 아동권리 ombudsperson인데요. 그런 6월에 위촉되었으니까는 7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요번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겁니다. 그죠? 7, 8, 9, 14개월 동안에 한 것을 제가 그렇지만은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요, 2달마다 한 번씩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8월 달에 한 번, 중순에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한 번 돼가지고, 2차례 한 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활동 분야는 이미 그 유엔에서 돼 있던 아동권리 협약에 있는 그 분류에 따라 가지고 일반 원칙에 따른 일반 이행 조치부터 제가 쭉 요런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있는 그 분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표 사이에 있습니다. 내용 분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중복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때 있는데 그 표를 보시려면은 주요 관심 분야는 그 유보된 것도 있고 입법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행동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 사항, 그다음에는 ombudsperson들이 이렇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분의 전국에 있는 한 분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표 4가 42페이지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고는 여러분들 쭉 참고를 하고 이걸 보면은 불과 4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ombudsperson이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퀴즈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류를 좀 보호하면서 놀걸리뿐만 아니고 놀걸리는 요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퀴즈 회의를 해가지고 놀걸리는 우리가 맞고 공부할 딴 거 관련된 거는 또 딴 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하면은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표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표 5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좀 나누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것,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아동의 그 견해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분류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표 5에 보시면은 전체가 67건 중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 맨 위에 있는 게 11건이 뭡니까?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이 폭력, 아동폭력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현재 이번에 모니터링 된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요. 물론 이거하고 발생수하고는 밀접한 관련도 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것만 되어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유추는 해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발생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은요. 첫째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그만큼 이 분야의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에 통영과 나주의 아동 성폭력 및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나홀로 방임 아동이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활동 보고서에도 또한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 성적 착취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은 이 가정환경 상실 아동이 6건, 장애 아동이 5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아동들보다도 요보호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아동의 연령별 교육 환경에서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동의 연령은 크게 취약전과 취약 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권리 침해 요소를 취약전 아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안전과 건강 지원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육시설 이용 시 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마련,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한 걸로 나타났고, 취약 아동의 건수는 경우는 주로 이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보건 영역의 경우에서도 그 인스턴트 식품에 관한 그런 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역시 아까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연수,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의 보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부족하다는 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퀴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법 개정에 따른 이행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개정 입양특례법 그 시행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입양 관계도 우리가 헤이그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헤이그 협약에 우리가 사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유보 조항 2가지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발전되고 있고 아마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바뀌는 데 대한 법 개정에 따른 이 모니터링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갔어요. 5번째 하는 것은 아동의 지위 및 신분의 취약성에 따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뭐가 됩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와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키즈들도 여기에 대해서 차별되는 문화적 차별이 일어나는 데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이 아동복지 예산 및 자원에 대한 고려가 절실함이 제기되고 이 자원 할당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지자체별 지역 아동단체 급식비 격차 해소, 그다음에 양육시설의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여하튼 돈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퀴즈에서 이야기했던 아동의 참여권 정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동 견해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동의 여러 가지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47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이것만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해 볼 때 제3기 옴부드퍼슨은 협약 내용의 그 영역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되어 있어 협약 전반에 걸쳐 폭넓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아동 권리 모니터링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영역이 중복되어 있어서 제한적인 영역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이나 통합적인 영역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사실 부재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초점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옴부드퍼슨 활동 보고서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거 사례가 부족하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 제한이 많아 조속한 조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한계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법이나 제도적 개선이 되려면은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NGO의 활동이 아주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NGO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김인수 선생님이 또 그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향후 활동 보고서에서는 사례와 제도적 한계점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서 좀 더 조속한 조치 이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표 6과 표 7에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관련 부처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조치가 되는 게
이행이 어떻게 됐다는 정도의 보고 정도의 수준이 있지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이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아예 또 별개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더 활발히 해서 NGO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법으로 제정될 것은 제정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러한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제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그 전제가 뭐냐? 바로 굿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양희 선생님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굿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것은 굿 거버넌스죠. 옛날에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보다는 옛날에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정부가. 그래서 거버먼트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거버넌스가 됐다는 것 말만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차이는 뭐냐? 거버먼트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일방적인 하나의 그 의사결정이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이고요. 그게 거버먼트예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도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된다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 중에서도 또 잘못된 꼭 거버넌스 하면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드 거버넌스도 있다는 거죠. 나쁜 거버넌스도. 그거는 뒤에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합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더 뭡니까? 짜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픈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유엔에서 이양희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앞에 8가지 그 조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떤 효과성, 효율성, 그다음에 협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 유엔의 8가지 그런 것이 돼야 비로소 굿, 좋은 거버넌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본래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원조 효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도상국가들이 보니까는 정부 차원에서 하다가 보면은 거버넌스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뭡니까? 자기 관료들끼리 물자를 빼먹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또 이 굿거버넌스라는 게 또 정치적 풍토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국가의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아까 유엔이 정했던 8가지 이양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8가지는 전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각 국가의 문화적 상이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면 50페이지부터 해놓은 거는 몇몇 학자들이 한국에 맞는 거버넌스는 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들을 해놓은 또 조건들이 몇 가지를 했는데 뭐 별반 유엔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요 쭉 한번 보면서 한 7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뭐니 해도 독립된 중앙정부 차원의 상설기구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는 유엔도 계속 지금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현재 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동도 지금 아직까지 미미하고 별로 활동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도 아동권리위원회가 빨리 설치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내에 이 아동권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권리 옹호 활동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키즈 학생들도 뭐를 접근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른다. 그죠? 또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간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옹호 활동이 아주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까이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옴부즈 퍼슨 활동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법적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시 근무하는 옴부즈 퍼슨이 좀 배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다 예산하고 관련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군 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열심히 이호경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돈들을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 거의 준 자원봉사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조화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정부 부처와 민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정부 부처끼리도 그렇고 정부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다 부처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와의 정보 교환과 이런 공유가 훨씬 많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고 역시 만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많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파트너십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조화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상설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동권리 포럼을만 한다면 이것도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것도 좀 더 그래야 예산도 따지고 하기 때문에요. 구조화시키는 파트너십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동권리 ombuds person의 양성과 그다음에 교육훈련, 연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벨기에에서 아까 나리지 센터, 지식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아동권리 그걸 보고는 상당히 저도 우리나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